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닥터고원 비뇨의학 장진석이고요. 비뇨의학과 명의를 모시고 오늘 그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창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창욱 교수님은 제가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시자 의국 선배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비뇨의학과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보와 실장을 맡고 계시고 엄청나게 바쁘시고 연구와 진료 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바쁘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전립선암의 명의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오늘 그 강의 주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전립선암 강의들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부분, 초기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조직 검사나 처음 발견됐을 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어떤 건지 그런 강의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약간 더 진행된 환자들, 그 다음에 전이가 있는 환자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진행된 암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흔히들 전립선암 굉장히 좀 순한 암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조직검사, PSA 전립선 항원 검사 이런 걸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 순환암이라고 하던데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하고 또는 이제 치료하면 쉽게 완치되는 거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립선암이 순한 편에 속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순한 것부터 아주 독한 것까지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처음 진단받은 이후에 이게 악성도라든지 진행이 얼마나 돼 있는지 따라서 치료 방침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전립선암의 특징이 서구에 비해서는 악성도가 높거나 병기가 높은 경우들이 굉장히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방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질문 시청자분들 전립선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옆에서 사회 및 질문을 갈무리해서 전달하는 역할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제가 얼핏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슬라이드를 봤는데요. 양이 많기도 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최신 지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전립선암의 어떤 진단, 증상, 검사 방법, 치료 방법 이런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딥하게 세부화된 내용을 전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전립선암으로 진단받으신 분들, 또 치료 중이신 분들, 또 그 가족분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전립선암 환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2022년 국가암통계 예측 페이퍼가 얼마 전에 나온 게 있는데 보면 이제 국가암통계는 3년 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통계는 2020년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연구는 그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를 가지고 암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하는 연구인데요. 이미 2022년에 남성 암 1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사망률은 7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측도 마찬가지로 남성암 1위로 나왔고요. 실제로 2020년 국가암 통계를 보시면 2019년 4위에서 3위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2021년, 2022년으로 가면서 1위가 될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90년대에는 5년 생존율이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그 의학적 발전에 힘이 입어서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일 최근 통계를 보면 한 95% 정도.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95%니까 성적이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국소 전립선암은 5년 생존율이 거의 100%입니다. 근데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는 5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소 전립선암과 그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의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처음 진단 당시에 전이가 있는 비율이 얼마큼 되나.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암 통계라고 볼 수 있는 시어 데이터베이스를 제일 최근 데이터를 보면 한 5.8%, 한 6% 정도가 전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한 1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이가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전이가 없는 국소 전립선암 환자에 있어서도 그러면 다 괜찮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소 전립선암도 위험군을 이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서구는 저위험군이 거의 3분의 1에서 50%, 그다음에 중간 위험도가 또 뭐 20, 30% 이렇게 차지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위험군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단받고 치료받고 그다음에 그 전립선암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5년 이내에 사망을 안 했을 뿐이지 전이가 되거나 진행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적극적인 관찰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위험군 중에서도 초저위험군, 그러니까 전립선 그 조직 검사에서 12군데에서 한두 코어에서만 진단이 됐고 글리슨 스코어 6점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진행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만 해서 보는 방법이 적극적인 관찰요법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0, 30% 환자들이 적극적 관찰요법을 받거든요. 그 통계를 보면 그 적극적 관찰요법 10년 정도 또는 15년 이제 지냈을 때 유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15년이 지나도 40%만 진행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은 조건으로 환자를 보더라도 1년이면 50%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죠. 2년이면 한 60%가 진행을 해버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 스트릭트하게 환자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적극적인 관찰요법을 해도 한 2년이면 30% 정도가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저위험군에서도 굉장히 이런 그 진행이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술한 환자들에 있어서 병기나 악성도를 살펴보면 미국이 이제 그 동양인의 포카시안에 비해서 흑인들이 악성도가 높고 진행을 빨리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거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병기가 훨씬 높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수술할 당시부터 3기 이상, 그 다음에 한 20%가 글리슨 스코어 8점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악성도 높은 거죠. 그 서구에 비하면 이 악성도랑 병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악성도가 높을 확률이 뭐 한 3, 4배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진단된 것들이 네. 악성도가 더 높게 나오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안 좋은 환자군보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이제 예후가 훨씬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의 통계입니다. 이제 수술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15년 이상 추적 관찰한 다음에 봤을 때 생화학적 재발, 그러니까 이제 PSA 수치가 슬금슬금 올라서 재발했다고 판정을 하는
비율이 한 15%가 되는데 이 생화학적 재발이 있은 이후에 전이가 될 때까지 보통 한 8년, 그다음에 전이가 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5년이 걸린다는 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통계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환자들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이제 살펴보면 한 30-40% 정도가 생화학적 재발을 하는데 생화학적 재발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중환값이 25개월. 굉장히 빨리 재발하죠. 그 다음에 생화학적 재발이 있은 환자한테서 전이가 발견될 때까지 약 44개월. 그 다음에 전이가 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22개월. 그러니까 이제 생화학적 재발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기간이 5년, 6년 정도면 사망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평균적인 이야기고, 물론 이제 환자마다 조금씩 좀 틀릴 수 있는 거고, 요즘 새로 나온 치료들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아주 오래된 통계보다도 굉장히 빨리 진행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나라 환자들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악성도 높은지를 보여주는 케이스를 한 2개 가져와 봤는데요. 남자 67세 환자고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4.9로 조금 높다고 이제 오셨는데 저희가 다시 검사를 해봤더니 3.57. 그 다음에 그 프리-PSA라고 보조적으로는 수치도 이제 비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초음파에서 암 의심되는 병변이 안 보여서 3년간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PSA를 쭉 꾸준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 3에서 5점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2020년에 1년 만에 검사했는데 갑자기 11.05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그래서 MRI 검사를 해봤더니 3기가 의심되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글리슨 스코어 8점. 그러니까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암이 진단이 됐고 여러 가지 전이가 있는지 보는 검사를 해봤더니 골반뼈에 이미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PSA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뼈에 전이가 있는 이런 이제 암이 진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전립선이랑 국소, 경소 모두 방사선 치료하고 남성 호르몬 박터요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치료한 지 한 3년 정도 돼서 지금 이제 거세 저항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요. PSA 수치가 13.7에 악성도가 좀 높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골반 임파절 전이가 의심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립선 적출술과 골반 임파절 절제술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낭 침범이 있는 3기에 임파절에 여러 군데 임파절을 가 있는 이제 암이 이제 악성도 높은 암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수술한 이후에도 한 달째 PSA가 1.5 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구제 방사선 치료 호르몬 억제요법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세 저항 단계로 바로 들어가서 엑스탄디라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호르몬 억제제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 상태에서도 또 진행을 해서 후복막 임파절에 전이가 생기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 암이 확진이 돼서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신데 보시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2개월, 그 다음에 호르몬 요법이랑 방사선 치료하고 11개월 만에 거세 저항 단계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할 때까지 17개월. 이제 뭐 한 2-3년 만에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저희 임상 현장에서는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암이 결코 만만한 암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국소 진행 또는 고위험, 소수 전이 환자들을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제일 대표적인 치료 가이드라인,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사선 치료 플러스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 두 번째는 전립선 적출술 플러스 골반 임파절 절제술. 그러니까 수술을 할 거냐, 방사선 플러스 호르몬 억제 요법을 할 거냐, 이걸로 크게 나뉘고요.
그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꼭 설명을 드리는 게 한 가지 치료로 끝나지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그 혼합요법, 멀티모델 트리트먼트가 필요하다는 걸 꼭 강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거나 호르몬 치료를 추가해야 될 가능성이 꽤 있고요.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전신 치료에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술은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거니까 치료 성적이 좋은 게 장점이지만 입원을 하셔야 되고 마취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수술에 합병증 플러스 요실금, 발기부전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꽤 생긴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좀 편한 치료 중에 하나죠. 외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이제 외부에서 그 방사선 조사를 하고 집에 가시는 치료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좀 편한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대신에 재발률은 수술보다는 한 50% 정도 더 많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지금 당장 부작용보다는 5년, 10년, 15년 가면 갈수록 부작용이 누적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80 가까이 뭐 되셨다든지, 80세 넘으셨다든지, 그 다음에 뭐 70대시지만, 뭐 당뇨도 있고, 뭐 심장 합병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기대 여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재발이랑, 원래 이제 고령으로 돌아가실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서 방사선 치료도 좋은 옵션이고요.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좀 더 적극적인 치료인 수술을 권합니다. 만약에 방사선 치료 받고 재발을 하면 그때 수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할 수는 있는데 하고 나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이 되면 추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보통은 수술을 선택을 하시고 고령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 전에 남성 호르몬 박터요법을 하는 거를 신보조 남성 호르몬 박터요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방사선 치료 전에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미리 하는 거는 생존 이득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병원에서도 이런 고위험 환자분들은 호르몬 억제요법을 최소 한 8주 정도는 한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수술할 때는 어떤가? 그러면 생존 이득에 대한 근거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환자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치료가 좀 어렵고 방사선을 하더라도 직장 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환자들은 이제 호르몬 억제요법을 함으로써 경기가 떨어지고 종양 부피가 감소하고 나중에 수술했을 때 절제면 음성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토콜로 신보조법을 이제 시도하는 경우들도 좀 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이후에는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도움이 되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방사선 치료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상으로 보면 3기 이상 또는 악성도가 4, 그러니까 그레이드 그룹으로 4, 이렇게 글리슨 스코어 8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절제면 양성 이런 경우는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보 환자들도 쭉 추적 관찰해 보면 절반 이상이 PSA가 안 오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고 요실금이 회복되기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해버리면 그 요실금 상태가 조금 나빠진 상태로 그냥 평생 고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요실금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임상 전문가들은 이제 바로 방사선 치료하는 것보다 PSA를 모니터링 하다가 수치가 오르면 그때 하는 이런 요법, 그러니까 구제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질문 중에
조금 네, 시청자분들 질문 주신 거 중에 일단 파인님, 통증이 심하면 전립선 암이 이미 전이가 되어 위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통증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전이가 없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뭐 뼈나 뭐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에 통증이 있겠죠. 그래서 뭐 더 자세한 거는 뭐 그 전이가 있는지 보는 여러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파이님께서 저희 일반적인 비뇨의학과 증상인 뭐 배뇨시 통증이나 하복부 불편감이나 회음부 통증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그거는 약간 전립선 암의 그 증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전이가 돼서 골전이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뼈 부분 골반 쪽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말씀하신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전이가 있을 때 전립선암의 기본 치료는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 이제 이런 그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요법인데요. 뭐 그 허긴스와 허츠스의 연구로 이미 이제 1940년대 나온 그 논문 연구에서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에 의존적이고 이런 그 남성 호르몬을 박탈하면 질병이 현저하게 좋아진다라는 거를 밝힘으로써 노벨상을 받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 치료 방법이었고요. 이런 그 남성 호르몬 그 반응기 또는 거세 저항 단계에 걸쳐서 모든 단계에 있어서 추가 치료가 있지만 이 추가 치료 밑에는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치료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남성 호르몬은 주로 고환에서 생성을 하는데, 고환에서 생산하는 거는 내하수차에서 이제 신호를 줘가지고 고환에서 그 남성 호르몬을 생산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내하수차에 그 성선 자극 호르몬을 이제 분비하라고 이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환으로 신호를 줘서 남성 호르몬을 생산을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억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술적인 거세, 말 그대로 양쪽 고환을 적두를 해버리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억제돼 버리겠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은 요즘은 거의 안 하고요. 이제 주사제를 이용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여드린 남성 그 성선 자극 호르몬 이제 방출 호르몬을 이제 그 작용제를 쓰거나 아니면 기량제를 쓰는데, 작용제를 쓰면 이게 그 포지티브 피드백이 확 이게 돌면서 어느 스레솔드를 넘어가면 이제 이게 그냥 그 피드백이 안 되면서 이렇게 억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게 여러 가지 주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처음부터 억제를 해버리는 기량제가 있는데 이제 데가렐릭스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먹는 그 항호르몬제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항호르몬제 이제 먹는 그 요법을 하는데 이런 그 단독 요법을 하거나 아니면 복합 요법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이제 이런 그 주사제는 4주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제형이 있고요. 이런 그 작용제는 일시적인 테스토스테론의 상승 효과 때문에 뼈저리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은 주사를 맞으면 갑자기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그 항남성 호르몬제를 먼저 복용을 시작한 다음에 쓰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 억제제인 데가렐릭스를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가렐릭스 같은 거는 현재 1개월 제형밖에 없고 주사 부위 통증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불편감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먹는 그 치료제를 항호르몬제를 쓰는 경우는 이제 하나를 드시는 게 아니라 세 알을 드셔야 되는데 가끔 보면 지방에서 이제 잘못 드시고 오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골밀도 감소가 됩니다. 뼈가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칼슘, 비타민 D 복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필요하면 1년에 한번
그 골밀도 검사를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보통 그 박탈요법 하실 때 제일 선호하시는 무슨 조합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LHRH 아고니스트, 그러니까 이제 작용제를 네. 한 3개월짜리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요. 네네. 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뭐 데가렐릭스 같은 거를 그냥 쓰기도 하고, 이제 항호르몬제, 먹는 항호르몬제는 가급적이면 좀 아껴둡니다. 아, 같이 복합요법으로 쓰시는 거는 처음부터 선호하지는 않으시나요? 네, 처음부터 선호하지는 않고요. 네. 좀 뭐 병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든지 그럴 때는 처음부터 고려를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그 종류의 약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여권이나 아니면 허가 사항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더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LHRH 아고니스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 네. 남성 호르몬 그 박탈요법의 부작용이 제일 흔한 게 말 그대로 이게 그 갱년기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뭐 이런 그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 당연히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니까 성기능 장애가 생기고, 좀 심한 경우에는 가슴이 좀 나오거나 살이 좀 찌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이런 대사장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최대한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간헐적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료를 했는데 PSA 수치가 그 측정 수준보다 낮게 유지된다든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그냥 그 치료를 중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중단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부작용이 줄어들니까 삶의 질이 개선이 되고, 다시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그때 또 쓰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 전체 치료 기간은 조금 연장을 할 수 있으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구장창 계속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면 좀 끊었다가 썼다가를 좀 반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요법들이 있으니까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상의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또 네. 두 개만 좀 네, 바꾸러 네. 가겠습니다. 원탐님, 방사선 치료로 완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좋은 치료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이암 말고 이제 국소 진행암이나 아니면 그 국소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 수술이랑 방사선 치료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가족분들이랑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짧게 말씀 주셨었는데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둘 다 좋은 방법인데 좀 젊고 그 수술받기에 적합한 분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는데, 수술로 치료했을 때 장점은 나중에 방사선 치료라는 무기가 하나 더 있는 것이고, 방사선 치료를 먼저 했을 때는 이후에 수술하기는 참 힘들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KMM님,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PSA가 0.2 도달했는데 요실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떡할까요? 수술 후 0.2가 나오면 빨리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뭐 외국의 연구들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환자들 데이터를 보면 0.1을 넘고도 그냥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요. 다시 떨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봅니다. 그래서 한 0.4 정도를 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그때 고려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도 요실금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먼저 시작합니다.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먼저 시작한 상태에서 좀 경과를 보면서 요실금이 조금 회복되면 그때 이제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그 어주번트 RT하고 셀비지 RT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말씀 주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전이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전이랑 치료의 그 방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그러니까 이제 2년 전에, 하이 볼륨 디지즈, 하이 리스크 환자에게서 도시탁셀이랑 아비라테롤이라는 약제가 허가 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하이 볼륨이라는 거는, 내장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한 군데 이상의 척추, 골반 전이가 있고 네 군데 이상의 뼈 전이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이제 그 하이 볼륨 디지즈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도시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완전 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이 리스크 디지즈는 악성도가 높은 이제 글리슨 스코어 8점 이상, 그다음에 뼈 스캔에서 3개 이상의 골 전이 또는 내장 전이가 있는 경우, 이제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하이 리스크로 정의를 하고, 이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그 자이티가라는 약을 쓸 수 있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연구에 아팔로타마이드, 이제 상품명으로 얼리다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의 경우에 위약에 비해서 굉장히 더 이제 우수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 약제가 완전 급여, 그러니까 5%만 내도 되는 완전 급여로 이제 풀렸기 때문에 처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치료의 급여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팔로타마이드는 전이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이 볼륨, 하이 리스크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완전 급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 엑스탄디라는 약, 엔젤루타마이드가 선별급여로 작년 8월부터 쓸 수 있게 선별급여가 됐는데, 이제 이 얼리다라는 약이 완전 급여가 되면서 엑스탄디도 혈액암 협회를 통해서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를 환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최종 부담금은 5%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 리스크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아비라테론, 이 선별급여로 쓸 수가 있고, 하이 볼륨 디지는 도시탁셀 완전 급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뭐 이런 그 호르몬 치료만 했을 때보다 이런 추가적인 치료를 했을 때 한 적어도 3, 40% 정도는 더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존 기간이 3, 40% 정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치료 간에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이 리스크나 하이 볼륨 디지즈는 이런 도시탁셀이나 아비라테론을 쓰는 게 또 효과적인 데 비해서 저위험군의 경우 또는 이제 로우 볼륨의 경우에는 이런 엑스탄디 같은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아팔로타마이드는 하이 볼륨이나 하이 리스크, 로우 볼륨 모두 다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세전이 전립선암이 뭐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에 반응을 하는 시기가 있지만 그게 크게 오래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을 1, 2년 정도 하면 거세 저항, 전이 거세 저항 단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이가 없는 거세 저항 단계에서도 남성 호르몬 요법을 한 20개월 하면 그 전이가 있는 거세 저항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만 하는 거는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본 치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거세 저항이 되는 여러 메커니즘이 있는데 자세한 걸 설명드리기는 오늘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세 저항 단계가 돼도 여전히 호르몬에 반응하는 그 세포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 박탈요법은 거세 저항 단계가 돼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세 저항 단계가 돼도 남성 호르몬 요법은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저희 전공의 때나 뭐 이때는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호르몬이 이제 뭐 억제요법에 더 이상 그 뭐 안 듣는다. 그래서 호르몬 불응성이라 그랬는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극미량의 남성 호르몬에도 반응을 하는 그런 변이들이 생기고 이런 그
적응을 해서 그런 아주 적은 남성 호르몬에도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겨서 호르몬에 반응을 이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세 방법에 저항을 가진다라는 의미에서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엔잘루타마이드, 뭐 아비라테론 이런 것들이 더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새로운 종류의 표적 치료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아예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세 저항이 되면 이제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거세 수준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암세포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비전이 거세 저항 또는 이제 M0 CRPC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영상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세 저항 전립선 암이라는 뜻인데 이게 일반적인 영상 검사로는 진단에 한계가 있고 근데 PSA는 너무 민감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이가 생기기 전에 이미 PSA 수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갭이 있었는데 그 갭 때문에 non-metastatic, 비전이 거세 저항 전립선암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PSA 및 페트 검사 같은 것들이 생김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현미경적 전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와 암세포의 특징에 따른 매트릭스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국소암이냐, 전이가 있느냐, 는 결국 이제 암에 퍼져 있는 정도, 볼륨이 얼마큼 되냐에 따른 분류고요. 호르몬 반응성이냐, 거세 저항 단계냐는 이제 암의 특성, 이제 얼마나 악한 놈으로 변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국소전립선암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생화학적 재발이 됐다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전이가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계속 하다 보면 전이는 안 됐지만 거세 저항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치료를 더 하다 보면 전이가 있는 거세 저항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생화학적 재발이 있었는데 치료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진행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전이가 생기는 전이 호르몬 민감성 전립선암이 되고 이때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전이성 거세 저항 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소 전립선암이 있었는데 치료를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전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이 호르몬 민감성 암으로 진행하거나 처음부터 진단 당시부터 전이가 있는 암이 확인이 되면 이런 남성 호르몬 억제요법을 하다 보면 이제 거세 저항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거세 상태에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거세 수준 안에서도 남성 호르몬의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레벨을 확인하고 약간 높다 그러면 다른 종류의 남성 호르몬 억제 방법을 적용을 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을 추가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시간을 조금 더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사제 말고 항남성 호르몬제를 다시 추가하면 또 최소 몇 개월 이상 또 효과를 또 보고요. 그 상태에서 또 진행을 한다. 그러면 호르몬제를 끊습니다. 끊으면 또 한 20-30% 환자들은 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또 감소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2차 호르몬제를 쓰고 이렇게 잘만 조절해주면 최소 몇 개월 이상은 또 유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PSA 상승 속도가 너무 높다든지 빠르다든지 전이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거세 저항 치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약제는 크게 항암 치료제, 그다음에 새로운 종류의 남성 호르몬 억제제,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항암 치료제는 제일 흔하게 쓰는 도시탁셀, 그다음에 카베체탁셀 같은 항암제가 있고요. 새로운 종류의 남성 호르몬 표적 치료제는 엑스탄드나 자이티가 같은 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골 전이가 있는 뼈 전이가 있는 환자들한테서 통증 경감과 치료 목적으로 알파 레디에이션을 분비하는 조피고 같은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거세 저항 단계에서 치료의 순서는 남성 호르몬 새로운 종류의 남성 호르몬 표적 치료제를 하나 정도 쓰고요. 거기에 또 진행을 한다 그러면 도시탁셀 같은 항암제를 쓰고, 거기에 또 진행한다 그러면 사용 안 했던 그 종류의 새로운 종류의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또 쓰고, 그다음에 카바제탁셀을 쓰는 게 제일 흔한 그 시퀀스고요. 환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뭐 순서를 좀 달리해서 항암제를 먼저 쓴다든지 팔프 억제제를 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 암에서 도시탁셀 같은 거를 이제 먼저 썼다. 그러면 이제 거세 저항 단계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아비라테론이나 뭐 엔젤루타마이드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아비라테론이나 엔젤루타마이드를 쓴 다음에 바로 또 안 쓴 그 새로운 종류의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쓰면 효과가 조금 덜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항상 그 항암제를 좀 섞어서 그래서 쓰는 이런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나요? 일단 우리 전립선 암 관련한 것만 조금 그 질문을 추려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른 질문들은 나중에 제 채널 또는 제 일반적인 그 질문 답 드리는 시간에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전립선 암은 아니긴 한데요. 방광암 TA 단계인데 두 번 재발해서 MMC 치료 들어가시고요. 방광암 단계에서 전립선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광암과 전립선암은 다른 종류의 암이고요. 방광암이 전립선에 침륜을 하면 그거는 이제 방광암의 그 진행이지 전립선암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 이제 PSMA 표적 치료라는 새로운 치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PSMA 그 남성 전립선 특이막 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포의 표면에 있고요. 전립선 세포, 전립선 암 세포에도 있지만 일반 세포에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전립선 암의 악성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거세 저항 단계로 가면 갈수록 이 발현율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 단백질을 표적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거세 저항 단계나 아니면 전이 암한테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걸로 추정이 되죠. 그런데 이거를 아주 특징적으로 표적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들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개발이 됐고 거기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표적을 해서 그 세포만 죽이는 치료가 PSMA 표적 동위원소 치료입니다. 이게 세로노틱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진단하고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PSMA에다가 그 표지자에다가 갈륨이라는 동위원소를 붙이면 보통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PET-CT를 찍게 되고, 이런 루테슘이나 액티넘 같은 걸 붙이게 되면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베타선을 방사를 하면서 일부의 감마선을 또 같이 조금씩 분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목적에 루테슘을 붙인 상태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치료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에서 세로노틱스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전이가 있었는데 몇 사이클 치료한 사이에 PSA도 1로 떨어지고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치료가 루테슘 PSMA 치료고요. 갈륨 PSMA 페트 검사 이제 뭐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허가가 돼가지고 이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케미컬, 그러니까 생화학적 재발 상태, 그러니까 근본 치료,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재발이 되는 상태에서 일반 영상 검사로는 발견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75%가 전이가 있는 거, 숨은 병변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PSA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발견율이 또 높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찾아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류테슘을 붙인 PSMA로 이제 거세 저항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임상 시험이 있었는데, 이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적어도 부분 관해 이상, 적어도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이 비율이 51%입니다. 대조군은 3.1%니까 아주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중에 9.2%는 완전히 병변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된 완전 간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학적 재활이나 전반 생존율도 보면 적어도 50% 이상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이 돼서 FDA에서 승인이 돼서 미국에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이런 새로운 종류의 PSMA 표적자를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제로 쓰는 거는 이제 디굴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진단제로 쓰는 건 앵굴이라고 부르는 이런 표적자를 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상용화를 해서 이제 임상 시험 중에 있는데요. 이런 앵굴 같은 경우에 기존에 쓰고 있는 PSMA11에 비해서 정상 조직의 흡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신장이나 이런 흡착이 적고 이제 암병변의 흡착률이 높기 때문에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게 특징이고요. 또 이런 류테슘 디굴 같은 경우에 일상 시험은 끝났고 저희가 지금 임상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효과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새로운 치료를 서울대 병원에서 지금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혹시라도 대상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적절한 기준이 되면 비급여로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임상 시험이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약제를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루테슘을 이용한 종양 치료가 다른 암에서 지금 상용화된 것들이 있나요? 국내에서 이거는 전립선 암에만 특화된 치료법이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암종에서는 이제 적응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한 이제 루테슘 디굴 같은 경우에 예상되는 장점은 침샘이나 다른 신장에서의 이제 흡착이 적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작용이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암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적을 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루테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륨 PSMA11이라는 거랑 PSMA617이라는 거 서로 다른 표적자를 가지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진단에서 보이는 걸 하고 치료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서울대에서 만든 이제 앵굴 디굴은 같은 계열의 표적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게 치료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전이암, 진행된 암을 얘기하다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2017년에 처음에는 이런 이제 몇 가지 정해진 고형암에서만, 급여가 이제 인정이 됐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모든 고형암에서, 3기 이상이거나 전이가 있거나, 재발성 암인 경우에는 이제 선별급여로 환자 부담금 50%로 진행할 수 있게 이제 풀렸고요. 이런 14가지의 필수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패널을 인증된 시험 검사 기관에서 진행하면 이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회만 선별급여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재발을 하거나 치료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1회 더 이제 보험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요. 환자 정말로 의학적인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유를 내면 이제 90%
이제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게 좀 허가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전립선암에서 팔프 이니비터, 팔프 억제제라는 게 특정 환자한테서 굉장히 효과 좋은 치료로 이제 떠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상동조합 결핍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런 그 결핍이 있는 이제 유전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유전자가 이런 그 한쪽의 그 스트랜드가 이제 끊어진 경우에 팔프라는 그 단백질이 복원을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제를 해버리면 복원이 안 되면서 바로 이렇게 그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있는 그 유전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팔프 억제제를 쓰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임상 연구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올라파립, 루카파립, 탈라조파립, 니라파립 이런 약들이 임상 시험 중인데 미국에서는 올라파립, 그다음에 루카파립이 FDA 승인을 받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올라파립이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쓸 수는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제 급여권으로는 안 들어왔는데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조건이 BRCA1 또는 BRCA2 변이가 있는 경우에만 쓸 수 있고요. FDA에서는 이런 그 HRR 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위에 변이가 있으면 다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BRCA1, 2가 변이가 있는 경우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제 유전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 피텐로스 같은 경우에 AKT 이니비터 이런 그 유전 변이에 따른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그 NGS 패널 검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고 서울대병원에서도 300개 이상의 유전자를 표적하는 그런 이제 그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많이 검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런 검사를 좀 해서 필요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요즘은 또 액상생검이라 그래서 피를 뽑아서 검사하는 방법들이 또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세장 환자분들이 오면 조직이 확보 안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액상생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 변이를 진단할 수가 있고요. 이런 환자들한테서 검사를 해보면 한 25% 정도 HRR 그 변이가 있고 BRCA1, 2 그 변이가 있는 경우 한 10% 정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나중에 이런 그 팔프 이니비터 특히 이제 올라파립 같은 약을 쓰면 효과가 좋을 걸로 예상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흥미로운 케이스들도 갖고 왔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립선암은 질병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무조건 순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특히 이제 한국의 전립선암은 서구에 비해서 악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남성 호르몬 억제 요법만 하면 거세장 단계로 1, 2년 이내 진행을 하고 이런 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약들이 초기부터 사용되는 치료들을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 뭐 PSMA 표적 동위원소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치료 성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잘 치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아주 어려운 내용이고 또 용어들도 쉽지 않고 차라리 영어로 야구가 저도 더 익숙하기 때문에 참 들으면서 좀 어렵겠다 싶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신 지경까지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신 정창욱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또는 뭐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법 최신 지경도 또 있으니까 나중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